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사회를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이제 그런 게임적인 것, 그러니까 뭐 움직임에 대한 거라든지 메커니즘, 컨트롤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집중한 작업들이 되게 많고 이미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업적으로 발매된 게임들을 소개하는 어떤 부스들이 조금씩 있는데 심시티 2000을 소개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심시티 2000이란 게임은 키보드와 그렇죠. 마우스를 같이 써야지 정상 구동이 가능한 게임인데 거기 조이스틱 하나가 딱 있는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확 빡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소비하고 싶은 형태의 게임이란 거, 소개하고 싶은 게임이라는 게 애초에 그 진짜 게임이 뭔지 관심이 없구나. 이 전시를 꾸린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더 빡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조이스틱 2개 있어. 근데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마우스가 없으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전에 플레이했던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조이스틱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물론 뭐 그런 거 있겠죠. 너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안 되기도 하니까. 애초에 그 게임이 전시 운영적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도 한데 적어도 이 게임이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런 이제 배치가 있어야 된다는 최소한의 필요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소거가 돼버리니까 애초에 이 전시에 대한 좀 믿음이 확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플레이하는 영상을 틀어주는 게 나았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또 비단 그 전시 문제가 아니었던 게 저희도 이제 TRPG로 계속 그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항상 문제가 그런 거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RPG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고 롤마스터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현장에 존재를 해야 이게 온전히 소개될 수 있는데 사실은 게임을 전시하는 경험이 아직까지 회사 그런 전시장에서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인기가요에서 밴드 라이브 세트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헤드싱크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 미술신에서 게임을 다루는 방식, 아직까지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아직은 답답하다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할 일이 한참 남았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준호님은 게임 사회 전시 한번 저도 뭐 사실 대동소이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저는 본 것 중에 이제 포탈이 이렇게 포탈도 조이스틱 2개 약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의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게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시티를 조이스틱 하나로 둔 거는 당연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빌리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는 확실하고 다만 이제 거기 있는 다른 작품들도 다 대체로 그랬던 게 되게 사실 컨템포러리 아트의 틀 안에서 게임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작업이 개념적인 게 되고 그러니까 게임을 사용해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적인 것만 차용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와중에 이제 게임 자체도 하고 되게 욕심이 큰 전시였던 게 아닌가 거꾸로 그래서 이것저것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전시실 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좀 다른 전시처럼 돼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만큼 뭔가 어쨌든 컨템포러리를 하는 분들도 게임에 이제 그분들은 사실 세대적으로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에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네,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런 컨셉추얼한 작업들은 사실 보여주는 게 이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아티스트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환기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사람이 더 늘어났으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게임을 달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어디언스랑 이거의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런 걸 간 경우에는 되게 좀 부적절한 걸 보게 될 수 있는 전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국현미에서 좀 경험에 대한 설계가 게임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UX 설계가 좀 덜 된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참 좋았지만 취지는 좋았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가 조금 디자인이랑 그런 것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게임을 현대 미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을 빌려오다 보니까 정작
플레이하는 사람은 약간 뭐랄까 이 플레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정말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상업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게임을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랑 또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술과는 다르게 어떤 디자인은 어떤 이제 팔아야 되고 돈을 남겨야 되니까 어떤 고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좀 게임이랑 또 맞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5번 질문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게임을 만드시고 플레이하시고 하시면서 좀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번에 2024를 포커스로 두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전반적으로?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어차피 윷에 대한 이 2024 자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설명을 하니까 이번 대담은 그거에서 좀 더 벗어나서 게임과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넓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디자인의 요소를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게임을 근데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시각적인 디자인이 존재하는 것 같고 게임 디자인이라고 해서 가지고 이 메커니즘이 구동되는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디자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후자의 요소가 밑받침됐을 때 이것이 따라온다고 좀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로서는 그 디자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몰입을 할 수 있게 계속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게임이라는 게 물론 교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라고 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인간의 본질을 좀 건드려주는 그 흥미 요소를 계속 심어두고 그것이 이제 진짜 이 개발자가 원하는 순간에 발동이 돼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원하는 순간에 발동되지 않더라도 이미 재밌어야 한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시각적인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보드게임이 발매가 되더라도 어떤 시각성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체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제가 버건디의 성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05년에 나왔던 게임인데 또 계속 몇 주 년부터 리뉴얼 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좀 느꼈던 게 최근에 나온 버전이 첫 버전보다 별로로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 판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더 정교하고 예뻐졌는데 오히려 그 시각성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 구획이 나눠져 있고 좀 촌스럽지만 단순했던 것이 오히려 이 게임에 대한 이제 인지를 높여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구역구역마다 생겨나는 그런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분명히 그때는 이제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요걸 하고 이걸 하면 되구나. 혹은 이제 이런 전개를 통해서 이런 흐름이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더 정교한 일러스트로 바뀌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게임의 룰이나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뭔가 그 자체로 뭔가 더 화려해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게임 개발상에서 의도했던 건 어떤 역효과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메커니즘의 연장선이라고 좀 느끼게 되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게임을 제일 좋아하느냐, 어떤 게임이 가장 디자인 잘 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대뜸 얘기할 수 있는 게임이 바바이즈 유거든요. 바바이즈. 혹시 해보셨죠? 네. 사실 그걸 제일 바보가 되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엄청나게 이제 직관적인 그래픽을 가진 일종의 이제 퍼즐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역설계를 통한 퍼즐 형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게임 개발자가 분명히 제시하는 어떤 역설계의 길이 분명히 한 줄이 보이긴 하는데 다만 재밌는 거는 저기서 우리가 무빙할 수 있는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물체들이 단순히 뭐 이런 오브젝트라는 개념보다는 애초에 단어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바 이즈 유라는 게임 제목처럼 바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바라는 캐릭터가 나의 캐릭터인데 그 게임 맵에서 바바라는 어떤 그 명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바 이즈 유라고 돼 있는 오브젝트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바를 밀어내면은
갑자기 내가 날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바 이즈유가 붙어 있어야지만 네네. 내가 플레이가 되는구나. 그 문장이 이제 말이 되어야지만 작동을 하는 철학적이다. 네, 그런 식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뭐 저런 이미지를 봤을 때 벽이 쳐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지하기로는 경험상 저 벽은 움직일 수 없을 거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게임은 벽이라는 게 만약에 위에 있다? 밀어버린다? 그리고 벽을 밀어가지고 What is you로 바꿔버리면은 갑자기 내가 벽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깃발에 그냥 닿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메커니즘적으로 엄청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저 시각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커니즘 돋보이게 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커니즘 연장선으로 너무 좋은 디자인이 이제 바바이스유라고 좀 느끼고 그게 사실은 되게 좋은 게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약간 두 분도 이제 얘기해 주시겠지만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본인이 생각하시는 약간 좋은 디자인이 들어간 게임이다. 약간 그런 것도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좋은 디자인이 들어간 게임이라보다는 저희가 갓샌드 만든 게 제가 20살 때는 헬품이라는 게임으로 막 이제 접했었거든요. 그 로직을. 네. 근데 그때는 6개의 말이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귀여운 그림체로. 그리고 그거의 타겟은 7세부터였고. 근데 저희가 그걸 되게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어떤 타겟한테 더 소구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는 반응하는, 물론 이제 그 정보를 유통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냥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달라지는 거 같은 로직인데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완전 좀 재밌지 않나 싶기는 해요. 네. 뭔가 약간 연령대와 컨셉을 약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맞아요. 그런 질감. 사실 컨셉과 시각 작업물만 바꿔도 그냥 같은 로직인데도 타겟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 로직이 좀 훌륭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네. 승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갓샌드 행사 참여하면서 네네. 원래 버전에 대한 서치를 해봤는데 진짜 그냥 동물 게임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버전도 참 매력적이다 좀 느끼긴 했어요. 맞아요. 왜 그걸 처음에 개발자가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좀 납득이 되는 게 근데 진짜 이 메커니즘이 너무 좋으니까 엄청 전환을 시켜도 멋지다. 이런 가족 게임 정말 좀 맞아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있죠?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이게 투상 전략 게임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또 승준님이 이제 개발자분이랑 얘기해 보셨을 때는 파티 게임이 가깝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추상 전략 네. 요소가 있는 운빨 파티 게임.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되게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투상 전략으로서도 훌륭한데 오히려 이제 그걸 더 이제 물론 넓은 범주로 넓히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그 투상 전략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되게 좀 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사실 또 그러니까 머리만으로 하는 바둑처럼 되는 건 아니어서 네네네. 배치의 운빨이나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준비해온 거를 네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사실 말씀하셨지만 네. 그 디자인,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제 그림 그리고 사운드 만드는 거 제외하고 규칙 자체를 만드는 거를 한국에서는 보통 게임 기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해외에서는 게임 디자인이라고 맞아. 하고 네. 근데 이제 또 중국에서는 디자인을 설계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기획, 디자인, 설계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게임을 만드는 데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행위를 설계하는 예술인 거고 네. 그러니까 게임 기획자가 그래서 사실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소품 디자인도 해야 되고 네네네. 뭐 그다음에 동선을 만드는 어떤 극작가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상업 얘기를 아까 하셨지만 이게 상업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네. 부분을 분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왜냐면 혼자 다 하시니까 지금 어려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나눠서 하면 6개월 걸릴 것도 뭐 줄일 수 있고 네, 한 건데 네, 이제 네. 사실 일반적인 상업 게임들은 그보다 더 큰 더 거를 크게, 더 네. 자잘하게 나눠서 하니까 네. 각자가 각자의 작업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 게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간 게임일수록 더 어떻게 보면 더 무뎌지고 맞아요. 각 부분만 살아있고 전체 총체가 디자인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게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부분만 보지 않잖아요. 이 소품이 너무 예쁘네, 이 집이 너무 예쁘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험 전체를 흐름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그런 걸 리드하는
게임 디자인의 역할이 그런 감각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해진 거고 게임에 있어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전체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적은 것 같고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사실 지금 게임계에도 되게 소수고 맞아요. 보통 그런 분들 막 감독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디렉터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럼 갑자기 그냥 궁금증인데요. 아,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험의 측면에서 어떤 게임을 가장 즐겁게 하셨나요? 저는 사실 프롬 빠거든요. 네. 프롬 다크 소울 너무 좋아하고 영상 다크 소울 관련 영상만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액션 게임이고 네네. 특정한 장르의 자기 복제만 계속해서 하는 감독인데 그런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지향을 가지고 딱 자기가 파악해낸 어떤 경험을 일관되게 찍어내는 어떤 것조차도 네네. 사실은 요즘 상업 게임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미야자키 히데타카 감독을 되게 좋아하고 네네네. 그분이 사장인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다. 네. 맞아. 그거 사장이라도 이제-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뒤가 더 기대가 되는 게 미야자키 감독이 사실 이번 영상에 있는데 그 엘든링으로 되게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는데 2를 안 만들겠대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후속작을 잘 안 만들기로 유명한데도 2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왜냐면은 2 만드느라고 사원들을 너무 갈아 넣었다. 시간과 사원 너무 많이 갈아 넣어서 이제는 그 안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 시간과 인력을 쪼개서 여러 개를 하겠다. 대신에 내가 총감독을 하고 구체적인 디렉팅은 다 자기 그쵸. 부하 직원들이 이걸 하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이제 다른 빛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저랬으면 지브리가 안 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렇죠. 사실은 네. 학계자 양성에 참 그런 요소들.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쵸,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야자키 히데타카 감독을 아주 존경합니다. 맞아요. 참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나와서 든 생각인데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닌텐도라는 회사를 좋아하는 게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마더 이제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대담 같은 걸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마리오의 아버지 갑자기 이름이 마리오의 아버지 네. 그 시게루? 시게루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5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입사할 때 같이 하던 동료들이 아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근데- 일본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닌텐도라는 회사의 퇴직률이 10% 안쪽이거든요. 일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닌텐도가 좀 이례적이에요. 아, 이례적이에요? 네, 엄청 이례적이에요. 더 이례적으로. 게임 쪽은 더 네네네. 그런 것 같긴 해요. 게임 회사로서도 되게 이례적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납득이 되는 게 그 시게루가 했던 이제 행보를 봤을 때 항상 이제 자기가 더 내세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대비로 후계자 양성을 하고 미리미리 그런 디렉터를 섭외를 해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젤다 이제 브레스 오브 와일드 이후에 그 이제 성과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네, 그 승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이제 IP 같은 것들 사실은 10년, 20년 지나면 낡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이제 최고의 게임 뭐냐면 마리오가 언급되고 젤다 언급되는 것이 그런 이제 면모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승계와 후계자로 넘어가면서 그 유지하는 것들, 그 새로운 걸 자꾸 수혈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참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죠. 닌텐도가 기업으로서 정말 특히 게임 기업으로서 되게 뭐 오래된 레거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는 능력에 있어서 닌텐도는 궁극의 정말 그쵸. 회사이거든요. 기계부터 자기들이 만들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진짜 수율이 너무 기계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걸 넘어서 이 하드웨어 차원에서 자기의 고객들이 그쵸. 어떤 거를 경험할지를 미리 설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가진 기업이라는 게 정말 닌텐도의
재무제표보다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그 어디에 뭘 빚질 게 없는 애. 그러니까요. 특히 그 컨트롤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그 흐름을 크게 잡아준다는 게 참. 스위치도 컨트롤러가 되게 다양해요. 그쵸. 그거를 사실 다른 회사들 같았으면 그렇게 서드파티 내서는 그냥 조금 팔리고 말고 아니면 중국에 정말 싸게 줘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마진을 막 뭐 박리다음에 하고 이랬을 텐데 닌텐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얘기 좀 됐지만 재밌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많이 해주실수록 네. 그래가지고 그 대표님도 뭔가 이 게임 개발하고 플레이하시면서 디자인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실 제가 만드는 게임은 네. 되게 로직적으로 단순한 게임이에요. 저 사실 게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게임의 형식을 차용해서 뭔가 다른 짓거리를 뭘 할 수 있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 사실 이렇게 두 분처럼 게임에 대해서 완전히 막 딥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게임이라는 문화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된 문화니까 그거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나를 디자인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센드라는 게 선보였을 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제 관점에서 아예 첫 통화 나왔을 때 그게 딱 일치하더라고요. 저희 팀이랑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실리카겔 그 데저트 이글이라는 곡을 모티브로 해서 TRPG 만들었을 때 딱 생각했던 게 비슷했거든요. TRPG라는 게 이제 소개된 방식이 보면 되게 이런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자로 이게 돼가지고 애초에 이거를 이제 설계도를 보는 기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롤마스터가 되려면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엄청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을 보는 그런 기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얇은 매뉴얼 압축을 시키고 디자인적으로도 다가설 수 있게 할까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너무 반가웠던 기억. 제 고민은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마케팅, 기획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은 복잡한 거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 되게 소수잖아요. 그쵸. 물론 맞아요. 거기서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네네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비판했던 게임처럼 너무 단순하면 흥미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밸런스를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가가 네네. 저희한테는 계속 제일 큰 숙제고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게임에서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뭐 네.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이 게임에서의 디자인이라는 게 뭐 TRPG 게임이든 RPG 게임이든 그냥 어떤 시각적인 그래픽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저희 게임 특집에서도 게임과 관련된 디자이너들을 소개했었는데 뭐 게임 뭐 제페토 인플루언서도 있었고 그리고 뭐 넥슨에서 사운드 UX 작업하시는 분들도 소개하고 했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게임에서의 디자인이라는 게 좀 그냥 그래픽 디자인, 캐릭터를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임을 위한 디자인, 뭐 게임에서의 디자인이란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것 같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부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저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요즘 제가 마케팅 해도 결국에는 마케팅 캠페인이 그냥 경험의 전반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걸 어떻게 흥미롭게 전달하고 그게 브랜드의 제품이나 가치와 어떻게 맞아떨어질 건지를 제일 깊게 고민하거든요. 그게 그 전 시대의 마케팅보다는 조금 이제 다음 새로운 방식이고 그것도 사실 그 방식도 좀 시간이 좀 됐지만 이제 거기서 누가 더 매력적인 경험을 줄 거냐의 배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게임이 그냥 아주 제일 월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잖아요. 뭐 AI 매우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들의 구동 방식이나 그 기술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친숙하게 전달할 건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소비하게 할 건지에서의 모든 레퍼런스는 게임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랑 연결돼서 약간 메타버스 붐일 때 되게 같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뭐야 리니지본도 못한 것들이 무슨 뭐 몇천원 쓰고 앉았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막 가상의 서울 땅 사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코인이랑 연계됐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사서 돈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디센 모바일 막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거를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그냥 거품이었다가 확실해졌으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그냥 게임에 저는 모든 게 다 있다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되게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게 네. 이제 경험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와 이어서 또 계속 그냥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네. 제가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는 변수들을 진짜 통제를 하고 있대 플레이어한테는 들키지 않게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의도성이 너무 드러나거나 이게 딱 어느 순간 이 개발자가 의도한 길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 몰입이 확 깨져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교묘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조금 그 테마가 얼마나 직결되느냐 이 메커니즘 자체가 주는 행위와 당위성 같은 게 이 테마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느냐가 좀 결과적으로 중요한 디자인 요소인 것 같은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완다와 거상이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스2 시절 나갔었고 이후에 또 플스3에서 또 리메이크 되고 또 플스4에서는 리마스터가 되고 플스4에서는 이제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그래픽이 점점 좋아졌는데 근데 과연 어느 버전이 제일 훌륭했냐 하면 저는 사실은 플스2 버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게임 메커니즘 유사한데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24프레임 화면으로 제약을 걸어가지고 끊기게 하느냐 플레이 경험을. 사실은 이제 게이머들은 그 프레임이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에 되게 민감한 점이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이도성이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애초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외로운 인물의 서사이고 그 장대한 어떤 대척이거든요. 그 거대한 석상과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대 보여야 되고 어느 게임보다 시네마틱한 경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시네마틱한 프레임은 결국 24프레임이에요. 그 무게감과 묵직함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무게감 속에 짓눌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끝까지 고수했다는 점이 너무 좋았었고 그 점이 일단은 저는 또 그 디자인으로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그 게임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석상과 1대1 대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칼도 그냥 하나 딱 있고 활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을 더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후에 이제 리메이크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 외에는 진짜 말 한 마리와 자기와의 그냥 영원한 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스를 만났을 때 그 보스를 움켜잡고 이동할 때 거기서 이 보스 자체가 맵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훌륭했던 생각이 들고 너무 혁신적인 그 메커니즘과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총체적으로 다 돼서 경험을 전달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딱 엄청 좋은 디자인 메커니즘 뭐냐면 완다와 거상이라는 인식이 너무 많고 또 거기서 생각하는 그 게임이 가진 미니멀한 그 측면에서 오는 너무 훌륭한 미적 감각 같은 게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이제 좀 대답을 하자면은 이제 완다와 거상을 비롯한 게임들이 생각나면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메커니즘과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뭔가 게임 개발자가 의도한 것과 컨셉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어떤 형식미까지가 좀 온전히 일치가 되는 게 사실은 좋은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체험이 너무 엄청 심플하면 더 좋고. 네네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 약간 이제 디테일한 시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플랫포머 게임 있잖아요. 마리오 같이 이제 플랫폼을 뛰어넘는 게임들을 플랫포머라고 하는데 그 게임 중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 셀레스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정말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플랫포머로 유명한 게임인데 이건 이제 그 게임 메이커스 툴킷이라는 어떤 또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과 메커닉에 대해서 주로 다룬 어떤 유튜버가 이제 자세히 다뤘던 얘기를 제가 지금 기억을 되짚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셀레스트라는 게임이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상당하게 큰 노력을 한 게임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그 점프의 어떤 높이라던가 그거의 어떤 가속이라던가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심혈을 기울여서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 엔진이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내부에 있는 물리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네네. 그 요건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드 코딩을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게임이 원래는 플랫폼으로서 그냥 점프를 바닥에 발이 붙어 있어야 점프를 하잖아요. 내지는 나중에 2단 점프를 배우긴 하는데 그것도 공중에서 한 번뿐인데 이 게임이 그 늑대의 시간이었나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플레이어가 떨어지는 이 순간에 아주 짧은 프레임 동안의 점프를 그냥 시켜줘요. 아, 허공에서 점프를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켜주는데 그 뭐 단순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실수는 봐줘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왜냐면 그것조차 안 봐줘주면 너무 게임이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다 하드 코딩을 한 거죠. 몇 프레임까지 점프가 돼도. 맞아. 그런 디테일을 사실 기울인 이유는 사실 하나잖아요. 네. 이렇게 미시적으로 만든 이유는 그냥 플레이어들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도전이지만. 네.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결국은 그 어떤 감정까지 플레이어들이 느낄 감정과 어떤 그런 맞아요. 것까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요한 지점. 모순적이네요, 아주. 네. 그렇게 지독한 게임을 그렇죠.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되게 참 어려운 거긴데. 한데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저 공감하는 게 그 세세한 디테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도 슈퍼마리오 첫 번째 게임을 되게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거든요. 점프하고 착지했을 때 그 물리적인 운동감을 살린 게임 그게 처음이었다고 저는 네. 인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점프만 했을 뿐인데도 약간 슬라이드 되면 착지하는 그 프레임에서 오는 너무 즐거움이 있고 또 그 첫 번째 군발을 밟을 때까지의 그 단계가 알게 모르게 이미 설계된 어떤 과정에서 모든 이 게임 메커니즘 배울 수 있는 그렇죠. 되게 작은 과정으로 제시된다는 게 너무 좋고 근데 또 최근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마더 대담에서 또 나왔던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슈퍼마리오 새로운 게임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게임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시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 슈퍼마리오에서 착지할 때 퍼센티지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의 정도와 착지의 비율 같은 거를 30%랑 20으로 둔다 이런 얘기를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역시 다 그 경험을 위해서 엄청 고민하는구나. 설계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 코딩을 진짜 거기서 특히 그 점프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있게 회사가 커진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사실 그거 사실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고민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그런 거 하는 거고 맞아요. 시간이 네, 있어야 인건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른 어떤 대형 게임사들도 이거 사실 뭐 다른 얘기이긴 한데 네. 그 규모를 키울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특히 맞아요. 플레이의 디테일에. 맞아요. 그런 게 안 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오픈월드 너무 말 길어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오픈월드 할 때 오픈월드 하면은 진짜 그 되게 광범위한 게 다 유기적으로 구동돼야 매력적이고 그중에 젤다가 되게 잘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게임들은 다 성공한 게임이고 되게 디테일 하나만 파도 사실 사람들은 그게 뭐 맵이 넓던 좁던 그냥 재밌으면 장땡이잖아요. 그 재미가 그냥 경험이랑 연결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고민해볼 만한 여지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픈월드가 참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그 넓은 맵을 대상으로 하되 어떤 순간이 발생은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연극적인 장치처럼 눈에 보여서 가야 되고 갔을 때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오픈월드는 현실인데 그렇죠. 현실보다 재밌게 하려면 엄청 좁은 부분에다가 집중해도 모자른 판이라고 저는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으로 이 게임 이야기하고는 살짝 벗어나지만 네. 이 우리 문화 대조선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은 네. 뭔가 어떤 전통 문화에서 어떤 좋은 점들 그리고 좋은 것들은 같이 지켜나가되 이제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좀 창의적으로 좀 관습을 깨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나 약간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윷놀이 프로젝트도 사실은 그런 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뭐 각자의 관점에서
이제 뭐 계승, 그러니까 이어나갈 것은 또 이어나가되 또 혁신적으로 또 새로운 시도를 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그 토크를 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또 게임 이야기를 또 그동안 계속 했으니까 좀 게임 위주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먼저. 저는 사실은 게임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해서 한번 보면 네네네. 전 이거 보고 한복이 생각났어요. 그 윷놀이는 그나마 좀 나은데 한복이 그 일본의 전통 옷이랑 이제 패션 전공자로서 일본은 자기네 전통 의복을 네. 되게 현대적으로 계속 그렇죠. 끌고 왔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냥 전통 그대로의 방식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영영된 방식도 있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게 필요하고 소비되니까 사실 그걸 계속 개발했는데 한국은 그게 그게 소비가 덜하니까 그걸 할 이유들이 없으니까 안 한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냥 그 창의적으로 관습을 깨부수는 것도 결국에는 니즈가 있고 이거 하면은 뭔가 아주 유의미하겠군. 그게 돈이든 명이든 뭔가 아니면 개인의 만족이든 그래야지만 그걸 부시게 되는 것 같아요. 필요가 있어야지 그걸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윷놀이도 사실은 저 생각 전혀 못했는데 그 우리문화재조정 프로젝트에서 깨부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있으니까 깨부시는 거잖아요. 물론 엄청 깨부시진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기가. 맞아요. 또 목적이나 방향성이 생기면 또 어떤 깨부셔야 될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리듬 게임에서도 가장 최근에 제일 사람들이 재밌어했던 거는 이거 뭐죠? VR 안경. 네네네. VR 맞나요? 네네. 그 안경 끼고 이렇게 비트 방송검으로 비트세이버. 비트세이버. 네. 그 비트세이버도 그거를 이거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개발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긴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 툴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동기 때문에 가는 거기도 하고 게임도 네. 그 동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동기들을 만들어주고 목적이나 방향성을 세팅하는 뭐 기획 단계에서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네, 그게 자연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한 거죠. 저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전통적인 전통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전통이 나름의 의미와 그게 소구와 어떤 그게 현대적인 재현 양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걸 뭔가를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오늘날 어떤 윷놀이를 어떤 재현의 양상이라고 보면 이게 사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때 함께하는 놀이인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요즘 가족도 명절도 다 의미가 있는 시대에 덜덜. 네, 저는 이번에 안 내려가거든요. 네, 살고 있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윷을 이용해서 놀이를 다시 만들고 전통을 계승하면서 혁신한다는 건 약간 그게 이 놀이가 한때 지니고 있었던 체화하고 있었던 가치를 고민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동체의 보검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아까도 보드게임 얘기하시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의 의미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기반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장소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긴 시간에 한 장소를 그래서 이게 보드게임이 되게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북유럽의 노르웨이 이런 데가 있는데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거기 워낙 추워가지고 춥고 밤이 길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시간을 보낼 게 이미 옛날부터 필요했던 거 그런 것들이 그들의 전통인 건데 그럼 우리의 전통을 위한 공간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조건으로 그 전통에 지녔던 공동체라는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승이면서 혁신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확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저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문화가 움직이고 있는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승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억지로 윷으로 뭔가 탁 던져가지고 확 틀어보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솔직히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미 어떤 흐름들은 존재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것에서 오히려 포착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만 지금 딱 듭니다. 솔직히.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네네. 이거를 아트피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품에 가깝지 않나. 네네. 그렇다고 막 정말 컨템포러리 아트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참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어떤 데서는 이미 또 니즈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니즈가 존재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가지 요소들을 딱 같이 좀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네. 항상 이제 전통이라는 게 또 끼어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해야 될지 공동체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 뭐 공동체라고 해서 약간 너무 무겁게 가족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그 갓샌드 플레이하러 갔을 때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면대면하게 안녕하세요 뻘쭘하게 시작했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네. 룰 알려준 다음에 붙여버렸거든요. 그냥 막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이 게임의 룰을 알고 재미를 붙이면서 정말 뭐 한 1시간? 30분 정도였지만 그 순간은 같이 게임을 나누는 커뮤니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과거의 뭔가 무거운 공동체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재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다양한 시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온라인 세상이어가지고 역으로 오프라인을 갈망하는 게 있고 맞아. 또 저도 그걸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네, 맞아요. 또 그런 식으로 좀 새롭게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그러니까 전통을 계승해야 돼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것저것 내놓다 보면 뭔가 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완전 개인적 경험인데 네네네. 저는 이제 회화를 전공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창 이제 제작하려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입시를 했었었는데 그때 항상 대두됐던 게 그거였어요. 한국적인 그림이 무엇이냐. 애니 쪽에서 특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로 막 위에서 계속 푸시를 하고 그 모든 이제 그 씬의 사람들이 들떠서 이제 한국적인 것을 찾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좀 기결했던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표현들이라던가 일본에서 영향받은 이런 풍이라던가 이런 게 이미 한국적이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맞아요. 걸로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 좀 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현대적인 이 상황에서 발생한 모험 것들을 잘 찾는 게 오히려 전통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닐까. 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막 되게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국 사람이 하면 다 한국적인 거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사실 그 말에 일부 동의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동양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서양에 있는 뭐 게임, 음악, 미술 뭐 이런 형식들을 뭐 건축 이런 것들을 아직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중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지금 시행착오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 그거에 좀 더 최적화된 한국 사람의 그쵸. 어떤 최적화된 형태의 무언가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한 10년, 20년 안에는 뭔가 좀 더 뭐 우리가 뭐 기생충을 보고 열광했던 것처럼 뭔가 한국인에게 최적화되면서도 뭔가 글로벌리하게 또 통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기사는 충분히 나오고 충분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야기를 막 듣는 과정에서 약간 넘어갔다거나 막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저도요? 네네. 저도 그때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토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기사를 정리하면서 뭔가 자료나 이런 거. 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 이야기를 정리하다가 뭔가 더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제가 서면으로 전달을 드려서 답변을 받아서 제가 잘 정리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고생하셨어요. 많으셨습니다.